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기업 영업부에서 25년을 근무했고 마지막 직함은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실적 압박을 견뎌왔고 수치와 계약, 사람을 다루는 일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퇴직 당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사무실 문을 여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불을 켜는 순간 제 인생의 한 장면이 끝나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옆 팀의 차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신 거죠? 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회사 사람입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뒤 팀원들이 하나둘 제 자리 근처로 모였습니다. 평소처럼 보고서를 들고 오는 분위기가 아니라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함께 일했던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내일도 여기 계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떠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부서 직원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송별회 준비했습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보내지는 자리라는 사실이 더욱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오후 회의는 평소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막내 사원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입사 첫 해에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때 혼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챙겨주셔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숫자와 실적에 가려져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계약 하나하나보다 이런 순간들이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송별회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회식보다 조용했고 웃음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팀장이 먼저 건배사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회사와 팀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부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가 축하인지 작별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도 쉽게 마시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팀원들이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입사 초기 영업 현장에서 찍힌 사진, 팀 회식 자리에서 웃고 있는 모습, 실적 달성 후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웃음이 나왔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들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는 떠나지만 여기서 배운 책임감과 사람에 대한 신뢰는 평생 가져가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밖에 나가셔도 분명 잘하실 겁니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이 되었습니다. 밖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오는 길, 직원들이 하나둘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수를 하는 손마다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했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성취감보다 정체 모를 공허함과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축하가 아니라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의 감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공허함이 훗날 성급한 창업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크게 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퇴직 당시 제 나이는 56세였고 회사에서는 더 이상 저의 경험보다 젊은 인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내 사업을 해볼 때라고 믿었습니다. 퇴직금은 약 3억 2천만 원이었고 그동안 모아둔 금융자산과 적금, 펀드, 보험 해지금까지 합치면 총 가용 자금은 약 7억 원 정도였습니다. 은행 이자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했고 그렇다고 다시 취업을 하기엔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설릉역 고시원 창업이었습니다. 설릉역은 IT 기업, 스타트업, 학원, 직장인이 몰려있는 핵심 상권이었고 저는 고시원도 이제는 주거 서비스다라는 생각으로 프리미엄 고시원을 기획했습니다. 기존의 낡고 어두운 고시원이 아니라 호텔식 복도, 방마다 샤워실, 전 객실 창문, 방음 강화, 공용 주방 고급화, 세탁실 분리, CCTV 풀 설치까지 포함한 고급 전략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커져 약 3억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투자금은 초기부터 6억 원을 넘었습니다. 방은 총 48실이었고 월 평균 임대료는 8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로 책정했습니다. 오픈 첫 달 입주율은 70%였습니다. 한 개월 차 매출은 약 2,900만 원, 관리비와 인건비, 고정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은 약 1,10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 차에는 만실이 되었고 월 매출은 4,1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청소,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순수익은 월 1,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입주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여기 고시원 맞아요? 호텔인 줄 알았어요. 설릉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비싸도 괜찮아요. 방음이 잘 돼서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구조야. 만실만 유지하면 노후 걱정 없어. 그러나 문제는 6개월 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소규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입주자가 방 안에서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했고 과열로 연기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점검 이후 소방 설비 보안 명령이 내려왔고 추가 공사비로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용 냉장고에서 현금과 식재료가 사라졌고 입주자들 간의 불신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CCTV 있는데 왜 못 잡아요? 여기 보안 믿고 들어온 건데요. 그 와중에 몰카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오해로 밝혀졌지만 경찰이 출동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릉 고시원 몰카 의심이라는 글이 올라갔습니다. 그 후 한 달 사이에 7명이 퇴실했습니다. 사건은 1년차 겨울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던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던 평일 저녁이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난방비와 다음 달 예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관리폰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잠깐 올라오실 수 있으십니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 차분하던 여성 입주자 B씨였습니다. 저는 즉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셨습니까? B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샤워실에서 이상한 걸 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오해 사례들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었기에
작은 의심도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외투를 챙겨 입고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샤워실 앞에는 이미 2명의 여성 입주자가 서 있었고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B씨가 저를 보자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요. 샤워실 선반 위에 검은색 물체가 있어서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B씨의 안내로 샤워실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의 물체는 샴푸병 뒤쪽에 놓인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렌즈처럼 오해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B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서요. 혹시 카메라면 어떡하죠? 그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입주자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그런 사건 많잖아요.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요.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려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보다 경찰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말에 B씨는 오히려 더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까지 오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괜히 제가 문제 만든 사람 되는 건 아니죠? 저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입주자분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해라면 명확히 밝혀지는 게 더 좋습니다. 약 30분 후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본 위치와 느낌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물체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카메라나 촬영 장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분해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체는 샤워실 선반 고정용 부품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전자장치나 렌즈, 저장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촬영 장비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B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안도와 동시에 얼굴에는 깊은 당혹감과 미안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B씨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히 소란을 피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신 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상황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몇 입주자들은 복도와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몰카 나왔대. 경찰 왔다 갔대. 여기 안전한 거 맞아? 저는 즉시 전체 공지문을 작성해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금일 접수된 의심 신고는 경찰 확인 결과 범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주자 여러분께 불안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공지를 올린 뒤에도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부 입주자는 제게 직접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해인 건 알겠는데요. 이런 일 자체가 있다는 게 좀 무섭네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였지만 이미 이미지는 한번 흔들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B씨는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잘못은 아닌데요. 제가 여기서 계속 사는 게 마음이 불편해져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범죄가 아니어도 오해 하나만으로도 신뢰는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리 일지를 정리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시원이라는 공간은 사실 여부보다 불안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던 사건이었지만 그 여파는 조용히 그리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 몰카 의심 신고 사건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지만 입주자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또? 라는 의심을 남겼고 저에게는 이 업종은 단 한 번의 오해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젠가는
제 통제 밖의 사건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을 말입니다. 입주율은 100%에서 80%로 떨어졌고 월 매출은 4,1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고정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순수익은 1,8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1년 차 말 입주자 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입주자 둘이 복도에서 싸움을 벌였고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건물주는 강하게 항의했고 관리 책임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2년 차 초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추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이 실제로 확인되었고 가해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고시원은 즉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2년 차 초여름 비교적 조용하던 평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하며 다음 달 공실 현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갑자기 관리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너무 무서워서요. 여성 입주자 어씨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공용 샤워실 쪽인데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샤워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씨는 벽 쪽에 붙어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샤워실 천장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 환풍구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환풍구 안쪽에 소형 카메라로 보이는 물체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즉시 어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어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괜히 큰일 되는 건 아닐지.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일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씨는 계속해서 손을 떨고 있었고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입주자 몇 명도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 온다던데요?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를 증거물로 수거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CCTV 설치 위치와 최근 출입자 기록 확인 가능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성 입주자가 새벽 시간대 샤워실 주변을 여러 차례 서성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남성의 방을 확인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추가 저장 장치와 휴대폰이 발견되었고 그 자리에서 남성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쌓이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호기심이라는 말로는 절대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입주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때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으로 용기를 내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건 다음 날 고시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입주자 단체 채팅방에는 불안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여기 계속 살아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 관리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언론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입주자에게 공지문을 돌리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로 큰 불안과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전면 점검과 추가 보완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이미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2주 만에 12명이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부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일부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고급 고시원이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못 삽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구청에도 보고되었고 관리 소홀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통지서를 받아들던 날 손에 힘이 빠져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전부 무너졌어.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하지만 이 업은 사람이 너무 위험해.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고시원은 방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일상을 통째로 책임지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고시원의 이미지 자체를 무너뜨렸고 입주자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켰으며 이후 모든 매출 하락과 폐업 결정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업을 선택한 것이 옳았을까라는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매출은 0이었지만 월세 1,200만원, 대출이자 450만원, 관리비 및 최소 유지비 300만원, 총 월 고정비 약 2천만원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약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동안 벌어둔 이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국 은행 대출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이때 폭발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접으면 손실 확정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그 조금만이 우리 인생을 다 망치고 있어. 아이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뉴스 나오는 거 무서워. 학교 친구들이 물어봐. 3년차 입주율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월 매출은 2,1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여전히 2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매달 적자였습니다. 결국 저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철거비, 위약금, 자녀 대출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통장에는 1천만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업 이후 가족은 다시 제 곁에 남아주었습니다. 이제 가게는 끝났지만 아빠는 남았잖아. 이번엔 같이 천천히 가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 창업은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사건 하나로 모든 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업종은 경험이 아니라 체력과 멘탈을 요구합니다. 고정비가 높은 구조, 임대료, 의존형 사업, 리스크가 많은 집합 거주 업종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제 실패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제 실패보다 더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